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기술이 국제적으로 큰 인상을 남기며 두드러진 발전을 이루어 이를 과소평가했던 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 중 한 미국 회사는 한국의 기술 능력을 낮게 보았다가 한국의 원전 기술이 단순히 선진적일 뿐만 아니라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과 인상적인 에너지 효율성을 적용하고 있음을 깨닫고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발전은 R&D 역량과 혁신에 대한 헌신을 증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겸손과 존중의 가치를 교훈으로 남깁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전통적인 관념에 도전하며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질적인 초점과 혁신에 대한 집중이 얼마나 놀라운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해당 미국 회사에게 이것은 자기 만족에 빠져 있을 자리가 혁신과 과학기술 진보에 의존하는 세계에서는 없음을 깨닫게 하는 시점입니다.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국력이 다르게 평가받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는 해외 제조기업들이 전부 철수하며 국민 삶의 필수적인 공산품의 공급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의 경우 러시아 기업이 스스로 자급자족하겠다며 겨우겨우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필수 소재의 공급난으로 인해 브레이크 제동을 도와주는 ABS 장치와 안전에 필수적인 에어백마저 탑재되지 않은 80년대식 자동차들이 생산되고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트랜지스터 자급률이 1%도 안 되는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상당수의 자동차들은 길 찾는데 필수적인 내비게이션은커녕 라디오마저 잡히지 않는 황당한 자동차들이 출고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의 자급률이 95%에 육박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기차 생산 역시 88% 수준의 부품 자급률을 달성했으며 2025년까지 95% 이상의 안정적인 공급이 제조업체들의 목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 업체들이 전부 철수한 러시아는 한국의 제조업체들을 향해 제발 철수하지 말라며 애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산업부 장관은 한국의 스마트폰과 자동차는 자국 내 점유율 1위라며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업들인 만큼 러시아의 남아 생산을 지속해달라고 공식적인 부탁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제조업만큼이나 중요한 에너지 기술 역시 최근 들어 중요도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전략자산화한 러시아 당국이 유럽연합을 상대로 에너지 공급을 끊겠다 엄포를 놓자 국제 에너지 가격이 요동치는 등 그동안 에너지 자립을 이뤄내지 못한 유럽은 큰 수업료를 치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유럽에서는 스스로 에너지 독립을 이뤄내고자 연구 개발을 중단했던 원자력 프로젝트를 다시 꺼내든 상황입니다. 유럽 의회에선 원자력 기술에 대해 그린 텍소노미 즉 친환경 에너지 인증을 달아주기 시작하며 유럽연합의 지원금까지 투입해 원자력 기술 연구 개발에 나선 상황입니다.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 도입을 앞두고 있는 폴란드와 체코에선 최대 50조짜리 원전 프로젝트에 한국 원전을 최종 후보에 올리는 등 한국의 기술력이 또다시 전 세계에서 인정받게 될지 여부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유럽 원전 사업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한국에게 원전 건설 계획과 견적을 요청하면서 2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사우디에선 대한민국의 첫 번째 원전 수출이자 중동 지역 최초의 원전 건설 사례인 UAE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인 수주와 높은 안정성 그리고 장기 운영에 적합한 내구도 등 다양한 요인을 긍정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영국까지 나서서 한국의 원전을 도입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원전 시장 4곳을 한국이 싹쓸이 수주를 하게 될지 여부에 대해 굉장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되자 뜬금없이 미국이 숟가락을 얹으려는 상황인데요. 최근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진행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의 기술 동맹을 천명하며 반도체를 비롯한 원자력 발전 등 최첨단 산업 분야에서 기술적인 동맹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기술 동맹을 맺으며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수주를 협력하겠다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측은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제시해
한미 양국의 기술 동맹 선언은 결국 불발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공동선 업무 행사는 취소되었다고 전하며 미국에서 한국에게 원전 사업의 하청을 맡도록 하는 협력안을 제시했고 한국이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며 공동선 업무 발표가 취소되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장대로라면 자신들이 가장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원자로 설계를 맡고 한국은 단순한 시공과 원전 부품을 납품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완벽한 본청과 하청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협력이라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기술 동맹의 의미가 없으며 한국도 미국과 협력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낮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1886년 설립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원자력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원자력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60년대 한국에게 원자력 기술을 지원해주며 대한민국의 첫 번째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를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로 건설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원자력 기술의 뿌리는 자신들이라며 은근히 한국의 기술력을 낮게 보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콧대 높던 웨스팅하우스의 현재 상황은 처참하다 못해 회사가 공중분해되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던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설계와 기술력은 세계 최고였지만 설계대로 시공하는 시공 능력이 부족하며 수많은 원전 건설을 납기일 내에 끝내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공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천문학적인 고정 지출이 발생하게 되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반복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 웨스팅하우스는 심각한 경영난을 맞이해 2006년엔 도시바에게 팔리게 됩니다. 도시바에게 팔린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사업에서 지속적인 적자를 내며 단기간에 누적 손실 7조 원을 기록하는 등 사상 최악의 부실 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바 측은 웨스팅하우스의 부진을 조작하려 손실을 감추고 매출과 이익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는데 이로 인해 웨스팅하우스와 일본 기업의 신뢰도는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추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본의 도시바 역시 기업이 공중분해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과거의 명성과 특허 개수 말고는 이빨 빠진 호랑이인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원자력 사업을 자신이 키워줬다며 최근의 원자력 기술 동맹 협상에서도 한국보다 우위에 있기 위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웨스팅하우스 측에서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로 나오자 한국도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은 필요 없고 기술 동맹도 엎어버리겠다는 식의 강경한 조치를 하자 웨스팅하우스에서 굽히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최근 전 세계 원전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한국이기에 한국과 협력을 일궈내야 자신들도 해외 사업 수주에서 조금이라도 얻어갈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동선 업무를 거부했던 웨스팅하우스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입장을 바꾸고 한국과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을 하겠다며 한미 기술 동맹을 구체화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의 우수한 공급망과 설계 및 관리 능력,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의 특허와 기술력이 결합한다면 세계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며칠 전만 하더라도 한국을 하청업체 취급하던 미국의 입장은 180도 달라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1,700조 원 규모의 원자력 시장을 한미동맹이 독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 시장은 영국, 폴란드, 체코를 비롯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생산하는 사우디마저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한국에 제안할 만큼 잠재 가치가 굉장히 높은 시장입니다. 현재까지 최소 800조 원의 시장 규모로 파악되고 있지만 산유국인 사우디마저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만큼 다른 나라들도 연쇄적으로 원전 건설을 검토한다면 시장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원전 해체 사업에도 진출하려는 계획입니다. 현재 원전 해체 분야는 미국이 세계 최고이며 최다 특허를 보유 중입니다. 이번 기술 협력을 통해 한국이 원하는 원전 해체 노하우를 전수받고 전 세계의 노후한 원전을 해체하는 기술력을 확보해 150조 원 규모의 원전 해체 시장을 잡겠다는 다짐입니다. 여기에 소형 모듈 원전도 굉장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가 추산한 소형 원전의 시장 규모는 700조 원 수준으로
앞으로 대형원전의 치중된 발전이 전기차와 관련 산업의 부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해 점차 소형원전으로 발전량이 분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소형원전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과의 기술 협력에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수년 전부터 원자력으로 기동하는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미국의 반대에 핵잠수함 건조 계획이 좌절되었습니다. 한국은 자체적인 잠수함 기술력도 확보하고 있으며 원자력 강국인 만큼 핵잠수함 기술도 이미 확보했거나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원자력 잠수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소형 원자로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을 운용 중인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소형 원자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술협력 공동선언을 통해 한국이 수십 년간 축적된 미국의 노하우를 조금이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기술 단계를 단기간에 빠르게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지만 해외 원자력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의 협력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한국과 공동수주를 하지 못한다면 만성적자의 자본 잠식 위기에 놓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사실상 파산을 앞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웨스팅하우스처럼 국가기관 산업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미국 정부가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경영 정상화에 나설 것이지만 해외 원전 사업을 수주하며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기 전까진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에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한국 역시 원자력 원천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전수받은 만큼 미국과 기술 동맹을 맺어서 손해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을 하청업체처럼 생각한다면 서로 각자의 길을 가야 하며 한국이 미국 정부와의 무기거래에서 대외군사 판매 FMS 절충교역을 끄는 것은 1983년 이후 32년 만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이 미국 무기를 수입하다 보니 FMS는 당연시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무기 구매 대가로 약속했던 핵심 기술 이전이나 부품 수급 등에 대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뒤집기 일쑤였지만 한국 정부는 사실 서류로만 이해 제기를 했을 뿐이지 강력한 항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심기를 건드려 행여 다른 부분에까지 안 좋은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FMS 교역이라는 이유로 무기 가격은 비싸게 받고 그에 해당하는 기술 이전이나 유지 보수에 대해서도 일반 수입품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취급한 것입니다. 한편으론 미국 판매 체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FMS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원화 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FMS 절충교역의 경우 계약은 미국 정부와 체결하지만 기술 이전 등 반대급부 협상은 미 방산업체가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술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핵심 자산 기술을 돈 몇 푼에 어떻게 이전해 줄 수 있느냐는 미방산업체의 반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미국 정부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FMS라는 교역 형태를 만들어냈다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 기술 이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 미 정부는 대부분 뒤로 빠지고 방산업체와 수입업체가 알아서 절충하라고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절충교역에만 의존해 방위력 개선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군 전력에도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절충교역에 의지하다 보면 국산화 역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절충교역은 미국이 해외에 자신들의 안보 정책을 이전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의미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원조 계획인 마셜플랜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미국과 옛소련이 대립하면서 영국,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공산주의 세력 확장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미국은 서유럽 국가들의 무기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기술 이전과 이들 국가가 생산한 군수품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고 또 미국이 수입하면서 균형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변질된 것입니다. 한국 역시 미국과의 절충교역을 통해 선진 무기체계, 기술 확보와 경제적 파급 등의 효과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국산 명품 무기로 꼽히는 K2전차와 K9자주포, 현무탄도미사일, T-50 항공기 등은 미국 기술이 밑바탕이 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 항공시험장도 절충교역의 산물이고 요즘 시험 비행하고 있는 KF-21도 절충교역의 성과로 시작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공군이 차세대 전투기를 F-15K와 F-35로 결정하면서 미국 보잉과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여러 기술을 이전받았습니다. 물론 이는 그에 상용하는 엄청난 무기 수입에 대한 대가였지만 실제로는 핵심 기술에 대한 이전은 전무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은 한국이 절충교역을 통해 F-35 전투기 40대를 약 7조 3천억 원에 구매하면서 기술 이전을 약속했던 A4AEASA 능통 전자주사, 레이더 등 4개의 항전 장비 등이 기술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기술 이전에는 선을 그어놓고 선을 넘는 기술은 무조건 수입으로 대체해야 했고 아울러 일체 건드릴 수 없게 했습니다. 봉인 훼손의 대표적인 게 타이거아이입니다. 난리를 피웠던 미국 조사단의 강압적인 행태는 당시 관계자들의 분노를 유발했지만 정부는 이를 조용하게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잠깐 이 부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방위산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국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다는 군과 방사청에서 말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순간 아차했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우리 속담으로 치면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한국이 이렇게 빨리 방산이 성장할 줄 몰랐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국이 국산 무기체계 개발을 통해 자국 방위력 개선에 더해 해외 수출까지 진행하고 있어 세계 방산 시장에서 경쟁자가 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이 우리에게 많은 기술 이전을 해줘서가 아니라 우리 연구진의 그만한 피나는 연구 결과라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오래전의 기록부터 찾아보면 미국은 우리가 방위산업을 강화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국산화하는 것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하는 등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압력을 가한 정황은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기술 이전만으로 한국 방산이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실입니다. 미국은 전범국 일본에게는 플루토늄 생산을 허가하고 군사 무기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지만 한국의 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하게 대해왔습니다. 자, 다시 타이거아이 봉인 훼손으로 돌아가서 미국 조사단 11명 중 미 국방부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 등 3, 4명 외에는 미국 내 지기도 모르는 못한 상태에서 말단으로 보이는 젊은 30대는 우리 군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고함을 지르면서 아나무인 시혹격으로 대했습니다. 당시 이 장면을 목격한 관계자는 책상을 치면서 고함을 지르고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기고만장한 모습이 볼만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이례적으로 미국 쪽이 유난히 한국의 정비활동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군 안팎에서 의문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종대 군사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조사단의 과격한 행동과 관련해 당시 미국을 다녀온 미국 통인 한 인사는 미국은 한국이 한국형 전투기 KF-X 일명 보라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극도로 예민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타이거아이를 분해한 목적이 현재 탐색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에 적용할 기술을 빼돌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라고 분석한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형 전투기가 양산이 되는 날이면 한국에서의 미국 전투기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이 보라매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소통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T-50 훈련기 겸 경공격기 기술을 획득함에 따라 본격적인 전투기 개발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2011년 6월의 타이거아이 봉인 훼손 논란은 그 이전에 발생한 2건의 대형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개발상까지 수상한 F-16이 전파방해 장비인 ALQ-200의 파키스탄 수출 좌절 사건입니다. 동아일보 2009년 3월 2일자에 LIG넥스원 관계자는 현재 KF-16 전투기의 절반가량이 독자 기술로 생산된 ALQ-200을 장착하고 있다고 하면서 올해 안으로 파키스탄의 장비를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통인데 여기에 한국이 첨단 핵심 장비를 판매한다는 기사가 나가자 미국은 즉시 한국이 판매하는
ALQ200을 중국이 복제할 가능성이 크다. ALQ200은 한국의 독자 기술이 아니라 미국제 기술을 도용한 장비다고 하면서 수출에 제동을 겁니다. 그러자 국방과학연구소는 아니다. 이는 순수 한국 기술이 맞다고 하면서 인증서를 보내며 확인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어림없는 소리라며 일축해버립니다. 미국이 제동 걸며 파키스탄 수출은 파기됐지만 이 논란은 LIG가 미국으로부터 핵심 부품 수입길이 꽉 막혀버리는 엄청난 보복을 당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무기를 완성시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국가연 주장만 믿고 미국 쪽에 항의했던 LIG만 피해를 봤다는 얘기는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국가연이 미국 기술을 참고했거나 도용한 것으로 기착되어 있습니다. 이어 또 하나의 사건은 2009년 7월 국가연이 반경 100의 미네인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EMP탄 개발에 이어 2014년까지 피해 반경이 1km에 이르는 개발 계획을 언론에 공표하자 국방부와 미국은 난처한 입장에 빠집니다. 핵심 비밀무기 개발을 언론에 알렸으니 그에 대한 여파는 상당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연이어 나오자 미국은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성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타이거 아이 사건이 터지는 사태까지 나오자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며 칼을 뽑아들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하는 무기들을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확산합니다. 해군의 이지스 체계, 국가연이 개발한 청상어, 홍상어, 어뢰, 삼성탈레스의 K-레이 1전차 사격 통제 체계, 한화의 MLRS 등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다른 분야에까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국 방산을 뒤집어버립니다. 또한 미 의회는 갑자기 최종 허가만 남은 글로벌호크 정찰기 수출 승인을 보류시키고 오히려 미 국방부의 차관 보급을 위원장으로 한 한국의 기술보안위반 조사위원회를 편성하는 등 한국에 대해 초강경 자세로 돌입합니다. 나아가서 이제까지 제공해 오던 기술 이전을 미방산 업체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은 한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거의 막아버리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미국의 그런 태도에 격분한 우리 정부와 군은 대책반을 만들고 미국의 이의제기 준비를 하면서 정면 충돌 태세에 들어갑니다. 미국의 무역과 경제를 담당하는 상무장관이 며칠 전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목적은 미중 무역 분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갈등 요소인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장비 수출 금지에 중국이 먼저 미국에게 대화를 하자며 미국 고위급 인사의 방중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씨가 마른 중국이었지만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의 방중 날짜에 맞추어 중국의 IT 기업 화웨이는 자신들의 힘으로 100% 자력 개발한 스마트폰 메이트 60 PRO를 출시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이 공개되자 IT 업계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는데요. 화웨이 메이트 프로 스마트폰 속의 모든 최첨단 반도체들이 중국산을 사용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메이트 프로에 탑재된 7나노 수준의 정교한 반도체 기술은 이전까지 중국이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이 어떤 경위로 7나노급의 미세 공정을 양산하기 시작했는지 의심의 시선이 가득해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IT 전문 매체들은 화웨이가 이번에 출시한 메이트 프로 스마트폰을 분해해보니 한국 기업 SK하이닉스의 모바일 디램인 저전력 DDR과 낸드 플래시가 탑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제재를 정면으로 받고 있는 화웨이에 한국산 반도체 부품이 탑재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SK하이닉스 측은 즉각적으로 미국의 화웨이 제재 이후 최근 3년간 화웨이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미국 수출 규제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SK하이닉스는 화웨이 측에게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았는데 화웨이가 비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쳐 한국산 반도체를 확보한 뒤 자사 스마트폰에 탑재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에 미국에선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중국이 대화를 하자고 해서 미국 상무장관을 보냈더니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보란듯이 무시하면서 최첨단 반도체가 적용된 화웨이 스마트폰을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지분이 포함된 사실상 국영 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화웨이가 이런 기술 도발을 실시한 것은 중국 정부의 입김이 확실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중국의 기술적 도발이 나오자마자 미국의 러몬도 상무장관은 즉각적으로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많은 채찍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중국의 첨단 산업을 봉쇄시킬 더욱 많은 수단이 있다는 것으로 중국의 반도체 IT 산업은 완전히 공중분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웨이가 자신들의 기술적 도발을 위해 한국산 반도체를 어떻게 끌어들인 것인지, 또 자랑스럽게 꺼내들었던 7나노급 반도체 기술력의 현실은 어느 정도인지 스카이 경제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드디어 중국이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3년 전 미국 정부로부터 완전히 스파이 기업으로 낙인 찍힌 화웨이가 반도체 수출 규제망을 요리조리 피해 한국산 반도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은 첫 번째로 미국의 수출 규제가 실행되기 전 이를 예상한 화웨이가 대량으로 반도체를 주문해놓고 재고를 쌓아둔 뒤에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제3자 거래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SK하이닉스가 대만이나 일본 또는 유럽 등 수출 규제에 있지 않은 국가들에게 정상적으로 반도체를 수출했지만 대만이나 일본 등 현지의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해 한국산 반도체를 웃돈을 받고 넘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화웨이가 제3자 거래를 통해 반도체를 확보했을 것이라 보고 있으며, 미국 정부 역시 화웨이가 어떤 경로를 통해 반도체를 확보했는지 조사한다고 발표한 만큼 화웨이가 단 한 번의 기술적 도발로 몰래 들여오던 한국산 반도체의 공급이 완전히 끊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중국이 항상 그래왔듯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받아도 반도체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며 호언장담했지만 뒤에서는 몰래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산 부품을 가져다가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과 생산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해당 반도체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맹활약 중인 군사용 드론이나 정밀 유도무기 등 군사용 반도체로도 사용될 수 있어 철저한 통제가 필수입니다. 화웨이 스마트폰 속 모바일 D램과 낸드 플래시를 제외하면 스마트폰의 두뇌와 같은 CPU에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 SMIC에서 생산한 7나노급인 기린 9000S가 탑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초미세 공정으로 분류되는 7나노보다 더 낮은 공정의 양산은 오직 삼성전자와 TSMC 두 곳에서만 가능한 상황인데, 중국의 SMIC에서 뜬금없이 7나노 기린칩 양산에 성공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진짜 7나노 미세 공정이 아니라 반쪽짜리 7나노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7나노 공정은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통해서 양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의 SMIC는 EUV 장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구형의 장비인 DUV를 통해 7나노를 구현했다는 것입니다. SMIC는 10년 전 기술인 14나노 반도체를 만들던 업체지만 ArFi 액진 불화 아르곤을 이용한 심자외선 DUV 장비로 한쪽 웨이퍼에 같은 패턴을 여러 번 찍어내는 멀티 패터닝 기법을 통해 기존의 14나노 공정만 생산하다가 7나노 반도체 생산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양산 수율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국 SMIC가 사용 중인 DUV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로부터 도입했으며, 네덜란드 업체와 미국 상무부에선 이미 DUV 장비로 여러 번 반복적인 패터닝을 통해 7나노 장비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사용 승인을 내어준 이유는 14나노 반도체 생산용으로 쓰이던 DUV를 통해 7나노 반도체를 생산하는 경우 수율이 극악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양산을 시도한 SMIC만이 진짜 수율을 알겠지만 7나노 생산 수율이 5%에서 10% 사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DUV를 통해 생산된 7나노 반도체는 EUV를 통해 생산된 7나노 반도체보다 가격적으로 4배, 5배가량 원가가 높으면서 성능 역시 EUV 7나노 반도체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중국이 만들어낸 반도체는 해외 수출하거나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보단 중국이 자존심을 굽히지 않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비효율적이고 뒤틀린 반도체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이번에 공개한 첨단 스마트폰은 원가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산 반도체를 정상 유통 경로로 공급받지 못하고 다른 업체를 끼고 비정상 유통 경로로 공급받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이렉트로 수입하는 것보다 여러 차례 유통 마진이 적용된 가격으로 들여온 것이며, 두 번째로 스마트폰의 핵심 두뇌로 알려진 CPU마저 무늬만 7나노를 갖추기 위해서 극악 수율의 멀티 패터닝 공정을 통해 생산하였기에 부품들 성능은 좋지 않더라도 단가 자체가 비합리적으로 비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품을 정상적으로 시장에 출시하고 팔기 위한 목적보다는 자신들에게 반도체 제재를 한 미국을 향해 미국의 기술과 장비가 없어도 7나노 개발에 성공했다는 선전을 하기 위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런 식의 기술 도발을 실천하자 미국이 무늬만 7나노인 반도체마저 못 만들게 하겠다며 7나노를 만들기 위한 반도체 소재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자신들도 고사양 스마트폰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중국 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아이폰 사용을 금지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아이폰을 제조하는 애플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에 좋지 못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언론사들은 이번 아이폰 금지 조치는 중국의 큰 패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국 공무원들에게만 우선적으로 아이폰 금지령을 내렸지만 사실상 중국 기업과 공무원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폰을 금지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4억 내수 시장을 활용해 자국산 스마트폰을 팔기 위한 큰 그림인데요. 하지만 중국의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저 사용할 수 없고 자체적인 운영체제로 작동합니다. 이는 완전히 시장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스마트폰 하나 만들 때조차 자국 기술력이 부족해 한국산 반도체마저 몰래 가져다가 조립하는 현실이라 중국이 아이폰을 금지하고 자국산 스마트폰을 활성화시키려면 한국산 반도체 부품이 더욱더 많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산 반도체 부품도 몰래 수입하여 끼워 넣는데 아이폰이 금지된다고 해서 사용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죠. 더 황당한 것은 아이폰을 제조하는 공장은 대부분 중국에 있어서 중국이 자국에서 아이폰 사용을 금지하면 아이폰 공장에서 일하는 자국민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예상입니다. 또 아이폰이 금지되면 반대로 삼성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하던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이번 일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한국산 반도체 의존을 버릴 수가 없고 미국으로부터 더욱 심한 압박을 받을수록 한국 반도체를 얻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증거로 중국은 거의 7년 만에 한국 단체 관광을 허가하면서 친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600만 명이 넘었지만 중국의 한한령이 실시되고서 지난해 기준으로는 20만 명에 불과할 정도로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관광객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8월 이후 중국의 한국 여행이 풀리면서 중국인 여행객들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얻어내고 싶은 게 있으니 한국 기업의 이탈을 막기 위해 중국이 안간힘을 쓰고 있어 화제입니다. 과거 한국산 불매를 쏟아내 한국 기업이 떠날 때는 박수치더니 최근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외신의 주목을 받고 중국은 오히려 초토화 상황에 빠지자 시진핑 정부가 다급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 공급망 교란, 비용 상승으로 인지한 수익성 악화에 반간첩법 등 각종 정치적 변수까지 더해져 중국 탈출을 연구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시진핑 3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자본과 인력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며 시진핑의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디리스킹 위험 관리를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디파팅 떠남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022년 지난 9월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728억 위안으로 작년 대비 34%나 감소하며 중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9월까지 누적도 9,200억 위안으로 8% 감소했고 최근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10년 이후 계속 미국을 상회했지만 2021년부터는 미국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을 빠져나오는 기업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인건비로 고심하던 차의 글로벌 공급망까지 재편되자 기업들은 중국을 떠나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한국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아시아 주요국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 임금은 홍콩 2,400달러, 한국 1,800달러, 2022년 월급 기준. 중국 600달러, 인도 330달러, 베트남 270달러 정도입니다. 중국 제조기업 평균 월급은 2012년 대비 2배 가까이 뛰었고, 현재는 베트남의 2.2배, 인도보다 1.8배 높은 수준입니다. 인건비가 이익을 크게 좌우하는 나이키, 아디다스 등 의류 기업들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생산 공장을 일찌감치 이전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차이나 엑소더스에 나서고 있는데, 현대차는 현지에 있던 5개 공장 중 베이징 1공장을 우선 매각했고, 창저우 공장과 충칭 공장 매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대차를 따라 부품 업체들의 탈 중국 행렬도 이어진 상태입니다. 삼성은 한 발 더 앞서 탈 중국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중국 계열사는 2018년 87곳에서 올해 65곳으로 25%가량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2018년 동신 공장과 스마트폰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삼성전기도 2019년 고밀도 회로기판 생산 설비를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삼성 공장이 떠난 주변 지역 주민들은 크게 동요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발표하는 사회적 책임 지수에서 삼성과 현대차가 외자기업 1, 2위로 선정돼 왔기 때문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 내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 환경, 사회적 책임과 관리를 종합평가해 CSR 발전 지수를 발표해 왔습니다. 삼성은 최근 발표된 순위에서도 외자기업 중 1위를 지켰습니다. 전체 300대 기업 종합순위에서도 5년째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삼성은 그간 농촌 지역의 자립을 돕는 삼성 나눔 빌리지 사업 등을 통해 공헌을 해왔습니다. 이는 중국 당국이 강조해온 농촌소득 확대의 모범 사례로 신화통신 등의 주목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현대차그룹도 외자기업 부문 2위인데 주요 활동으로는 2008년부터 시행해온 현대 그린존 프로젝트가 꼽힙니다. 중국 내몽고 사막화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로 초원 복원과 숲 조성, 농촌 개발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수 상위 10위에는 삼성과 현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 국유 기업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 기업이 중국을 떠나는 것은 외자 기업의 모범격이 중국에 실망했다는 증거라 소문이 날 경우 중국이 강조해온 외국 기업 유치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지 중국인 직원 또한 한국 기업 이탈에 크게 반발해 왔었는데, 삼성중공업이 2021년 닝보조선소 청산 방침을 밝히자 수천 명의 직원들이 제발 떠나지 말라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들은 삼성 덕분에 살았어. 포기하지 마, 아이들을 부양해야지 라는 구호를 외쳤고, 삼성은 나의 집, 나는 일하고 싶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라는 현수막도 내걸었습니다. 삼성에 감사하다. 관리하는 사람들도 좋다는 글들도 쏟아졌죠. 이는 삼성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이 커졌고 외국 기업도 덩달아 떠나자 중국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한국 기업인들을 불러놓고 수출 통제 제도와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8월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섰고 2차 전지 핵심 원료인 흑연 또한 12월부터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관련 업계에서는 공급망 우려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설명회에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주중 한국 대사관, 코트라 관계자 등 100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특정 국가 기업들을 위해 단독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만큼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에게 더 많은 협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정책을 더 깊이 이해하고 중국에 뿌리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조치와 유사한 형태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것이라며 국가 안보를 위한 방어수단이지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키려는 정책이 아니다 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물량을 일부 풀었는데
게르마늄 640kg 벨기에와 일본 쪽에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를 하고 있는 자원은 최종 사용처가 제대로 소명돼 자격에 문제가 없는 기업들은 모두 허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한국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중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 나온 발언이라 자국 업체들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업체들은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한국을 선택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리그룹 계열 전기차 회사 폴스타는 한국을 주요 생산 거점으로 택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맺은 FTA 네트워크와 안정적인 자동차 생산 능력이 뒷받침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이는 중국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미국 IRA를 우회하기 위해 한국 투자를 확대한 것에 이어 자동차까지 영역을 넓혀 한국을 북미 수출 교두보로 활용하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자동차에 27.5%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한국산 자동차는 FTA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폴스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전기 SUV 폴스타사를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에서 위탁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리그룹은 이를 위한 사전 작업을 했는데 지난해 르노코리아 지분 34%를 인수해 2대 주주가 된 것입니다. 볼보가 폴스타 지분 49.5%를 가진 최대 주주지만 2010년 중국 지리차가 볼보를 인수한 바 있어 폴스타 또한 사실상 중국 기업입니다. 폴스타는 한국에서 만든 차를 국내에 팔고 북미에도 수출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은 연 30만 대를 생산할 수 있지만 내수 판매 부진으로 가동률이 50% 정도에 그쳐왔습니다. 일감이 아쉬운 르노코리아와 중국 이외 생산기지가 필요한 폴스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르노 부산 공장은 약 2,000명의 숙련된 직원을 보유해 그룹 안에서도 생산 품질이 높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수출항과 바로 연결되는 등 지리적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을 제조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져 왔습니다. 완성차 업계는 한국의 관세 혜택에 집중한 반면 배터리 소재 업계는 미국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에 눈독을 들이고 한국을 수출 우회처로 활용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IRA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미국 혹은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조달한 원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BYD는 반중 정서를 감안해 자기 브랜드를 숨긴 채 핵심 기술만 이전 판매하는 일종의 디브랜딩 전략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KG 모빌리티의 쌍용차와 배터리 및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하고 GS 글로벌과도 손잡아 트럭, 버스 등 상용차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YD가 주도하는 배터리 시스템은 전기 동력차의 핵심 부품이고 차 가격에서 비율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브랜드를 숨긴 것은 국내 소비자들의 반중 정서를 감안해 한국 승용차 시장에 간접 진출하는 것이 낫다고 여겼다는 설명입니다. 한국보다 전기차 인기가 낮지만 반중 정서가 강하지 않은 일본에는 올해 대리점을 잇따라 내고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미 수출을 위해 메이드 인 코리아 간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과거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차를 인수하거나 일부 중국 브랜드가 한국에 직접 제품을 내놓던 것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앞서 중국 롬바이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약 1조 원 이상을 투자해 전고체 공장을 세운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공장 설립에 대한 허가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중국 화유코발트 또한 올해 초 포스코퓨처엠, LG화학과 손잡고 한국에서 합작 생산 기지를 세우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SK온과 에코프로도 중국 거린메이와 합작사를 세울 방침입니다. 이나대 교수는 국내 전기차 생산 공급망과 기술력 등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한국을 생산 거점으로 활용할 유인책이 충분하다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경기 부진으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계속 늘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 기업들까지 가세한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